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많이들 힘드시죠? 어쩌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그냥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이상한 표현을 뭐 자꾸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말 표현에 그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번 이 사태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다 한번 종합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이렇게 써보면요.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 후베이성에 사는 어떤 남성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천산갑이라는 동물의 비늘을 뽑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 뭐 그날도 어김없이 생업에 종사한 거죠. 가서 비늘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비늘을 뽑다 보니까 피나 아니면 체액이 그 천산갑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묻었는데 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된 채로 이 양반이 아마 우한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재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명이 또 감염이 되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로 오고, 어떤 분은 이태리도 가고, 어떤 분은 미국도 가고, 뭐 이러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양반이 천산갑이라는 동물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동물의 비늘 뽑는 일,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건 그분의 생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표현을 하면 그 남의 직업을 너무 비천하게 보는 것 같잖아요. 왜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천산갑이라는 동물, 뭐 사실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실제로 본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게 개미핥기인데, 중남미에 있는 개미핥기들은 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전형적인 포유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에 사는 개미핥기들은 이상하게 그 털이 비늘로, 마치 파충류 비늘처럼 비늘로 변화했어요. 진화의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천산갑의 비늘이 대단히 약효가 있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약재로 쓰느라고, 그걸 중국에서는 중국 남부에 뭐 조금 사는 동물이니까 열대지방에 주로 사는 동물들이라서 그거를 중국이 계속 밀매를 하는 거죠. 사이테스라는 국제 기구가 있잖아요. 야생동물 를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거를 규제하는 협약인데, 그 사이테스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밀매되는 동물이 천산갑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이 지금 가장 많이 잡히고 팔리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약효가 좋은 그 비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대 과학의 기술로, 분석 기술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그 천산갑의 비늘하고 우리가 가끔 깎아서 버리는 손톱, 발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 천산갑 잡아가지고 비늘 뽑을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람들이 손톱 발톱 깎을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드리고 중국 분들은 천산갑 괴롭히지 않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번에 박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천산갑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옮겨 받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마도 지금 숨쉬고 사시는 분들 중에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본 거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참 그래서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동물인지 참 어떨 때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천산갑에 대해서 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박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겪은 바이러스 유행병 대표적인 게 세 개인데요. 2002년에 우리가 사르스 겪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또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19인데 이 세 개가 다 박쥐로부터 왔다는 거 밝혀졌어요. 도대체 박쥐는 어쩌자고 우리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박쥐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솝 할아버지가 너무 생물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박쥐가 이게 포유동물 같기는 한데 자꾸 날아다니니까 그래갖고 그 우화에다가 날짐승 편에 붙었다가 또 뭐 길짐승 편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래서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한 그런 동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또 그 후에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가 그 드라큘라를 창조해낼 때 그냥 반을 또 한밤중에 검은 망토를 두르고 확 날아나가서 뭐 사람들의 피를 빨고 이거를 또 박쥐에다가 연계를 시켜주는 바람에 실제로 서양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창문을 열지 않고 자는 이유가 모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박쥐랍니다. 그 사람들은 창문 열어놓으면 박쥐가 밤중에 내가 잘 때 날아 들어와서 내 목을 물어뜯을 것 같다고. 저는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도 몇 편 쓴 사람인데요. 박쥐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박쥐를 1,400여 종 지금 발견해서 기재를 했는데요. 그 1,400여 종 중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박쥐, 우리가 흡혈박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vampire라고 그러고 그 흡혈박쥐는 딱 3종입니다. 그 나머지 1,400종은 전부 꿀 빨아먹고 열매 먹고 모기 잡아먹어주는 되게 이롭고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예쁘고 귀한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동물이 어쩌다가 지금 이제 연달아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의 원산지로 지금 누명을 쓰게 됐어요. 누명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는데 조금은 근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는 뭐 봄, 가을로 고생하는데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뭐 재채기하고 콧물하고 뭐 난리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가루가 내 몸 안에 좀 들어왔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일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놈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냥 콧물 줄줄 흘리고 재채기하고 코 풀고 뭐 심지어는 열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들어와도 뭐 그렇게 큰 탈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방어하느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생물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면역 반응이라는 걸 진화시켰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생물이 다 갖고 있겠죠. 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뭐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니까. 근데 한번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그 많은 생물이 다 똑같은 면역 반응을 진화시켰다?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죠. 다 다릅니다. 모든 동식물이 그 면역계가 다 기능이나 작동이 다 다르겠죠. 제가 뭐 이런 연구를 특별히 해본 것은 아직 아닙니다만, 만약 제가 그 면역계의 민감도를 생물들 전체를 한번 다 조사를 해갖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저는 가장 민감한,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이 저는 인간일 것 같아요. 아직 연구 안 하고도 제가 거의 결론 내고 있네요. 왜? 말씀드린 대로요. 그 뭐 꽃가루 좀 들어왔다고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코에서부터 막 강물처럼 그냥 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걸 씻어내고 뭐 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경질적이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것만 해도 80개가 넘습니다. 세상에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톡톡 털고 지나칠 정도로 신경질적인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인식하고 반응하라고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유전자들이 쭉 있는데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박쥐는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갖고 있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쥐는 조금은 여유 있게 그렇게까지 뭐 신경질적으로 내 들어오는 거 다 그렇게 뭐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박쥐는 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반응도 하지 않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 다른 동물들의 몸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떨 때는 치명적인 이런 결과도 빚고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쥐가 뭐 우리한테 그렇게 뭐 악감정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구온난화가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지구의 대기의 평균 온도가 지금 자꾸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는 원래 열대에 주로 사는 동물들이었는데 지금 점점 온대지방으로 박쥐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반론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실 텐데 지구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에서 지구 표면 전체를 다 덮어본 최초의 동물입니다. 기린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포유동물로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내게 어디에 사는 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아시아에 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전 지구를 다 그냥 점령해버린. 그러니까 아마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만큼 대성공을 거둔 동물이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온대지방이죠. 열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긴 해도 온대에 주로 사는데 열대에 주로 사는 박쥐들이 온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랑 물리적 거리가 지금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계인이 온대지방에 사는 분들은 등교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저 박쥐 동굴에 들려서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박쥐와 그 박쥐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그 동물들과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자꾸 옮겨오는 거죠. 제가 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학교에서 배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교실에서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인수 공통 바이러스, 말 그대로 야생동물을 공격하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바이러스는 최근에 생겼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늘 있었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인수 공통 바이러스 뭐 이런 용어를 만들 필요가 옛날에는 없었던 게 그런 일이 별로 안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늘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저 오지에 사는 민족들에 가보면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한 만여년 전에 농경을 시작하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른바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산 동물이거든요. 남성들은 수렵, 사냥을 다녔고요. 여성들은 집 주변에서 견과, 채소 이런 거를 채집하고 살았어요. 근데 전 뭐 거의 안 봐도 상상이 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산에 갔다가 사냥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지금도 오지에 사는 분들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할 때 뭐 그분을 부검을 해보거나 뭐 그 사망 원인을 뭐 밝히거나 그랬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뭐 보나마나 저 족장님이 아이고 이 친구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수명이 뭐 거기까지인가 보네.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아빠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모두 그 야생동물 건드리다가 야생동물 몸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옮겨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형식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민족들은 보면 오두막이 여기 하나 있고 또 몇백 미터 떨어져서 저 집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집 아빠가 야생동물에게서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옆집 아빠한테 그냥 줄 확률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을이 다 같이 막 그냥 알아가지고 다 죽고 이런 일이 별로 안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뭐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 그게 이슈가 된 거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농경을 하게 된 게 한 만년여 전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만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 역사 중에 최근 10,000년 정도를 빼고 그 나머지 24만 년, 이 긴 역사 동안 우리는 내내 수렵 채집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전체의 중량, 호모사피엔스가 전부 무게를 재갖고 합산을 한다 그래도, 그리고 우리 따라다니던 뭐 동물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 다 합쳐도 전체 야생동물의 동물 중량에 우리는 1%가 안 됐습니다. 1%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미물이었어요. 그런데 농경을 시작하면서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보혁명 이런 거 다 거치면서 무지막지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2020년 10월 지금 이 순간 만일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본다. 인류 전체의 무게와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 전체의 무게, 소, 돼지, 양, 뭐 오리, 닭 합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의 무게에 우리가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저 나머지를 1%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생동물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 옮기다 보면 옮긴 곳이 그냥 거의 확률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의 해마다 우리 조류독감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복지부에서 신고받으면 달려 내려가서 조사했는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그 닭장, 오리장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묻고 죽여버리고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돼지도 끌어묻고 멧돼지 사살하고 있고요. 뭐 구제역 되면 또 뭐 소, 돼지 이런 일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거의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고 인간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요,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콜레라도 겪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되짚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유행병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판도가 확 변했습니다. 2002년 사르스로 출발해서 저 서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남미의 지카, 우리 뭐 또 신종플루 그리고 그 유명한 많은 유명인들이 많이 죽어버려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질병이 된 에이즈. 매직 존슨은 그래도 지금 치료제 갖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나라는 몇 안 되는 거고요. 전 세계의 많은 후진국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출산율이 높아서 탈이거든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96에서 99%인데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면 그냥 야생동물 몸에서 건너오면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 어려움을 우리 잘 극복하고 이번 일만 지나가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잘못하면 이런 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겪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 이대로 당할 거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게 터졌을 때 처음에 중국 정부가 조금 쉬쉬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간을 약간 놓쳤지만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얘가 누구라는 걸 그냥 확실하게 찾아냈잖아요. 사르스와 비슷한 바이러스 계통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름입니다. 긴 이름으로 하면. 그걸 우리 그냥 서양에서는 코비드 19이라 그러고 우리는 코로나 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유행병이 터지면 과학계가 금방 적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는 과학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충은 우리가 그런 계열의 바이러스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백신이 만들어져야 이 사태가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것만 기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일찌감치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제가 먹었는데, 백신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아까 제가 열거한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바이러스 유행병들, 백신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왜? 에이즈 같으면은 그 대단한 분들이 다 걸리는 바람에 그 세계의 주목을 받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덤벼들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못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백신, 여러 가지 백신을 맞추잖아요. 홍역 뭐 해갖고. 그거 말고 어른이 돼서 맞는 백신은 독감 백신이죠. 해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공짜로 맞게 하고 뭐 이런 건데, 독감 백신이 지금 효율이요, 괜찮은 해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두 분이 맞았는데, 부부가 같이 맞았는데 한 분은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50%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가서 줄 서서 맞는 거죠. 만약 그게 10%다 그럼 누가 맞겠어요? 10명이 맞았는데 9놈은 말짱 헛짓했다. 50% 정도의 효율을 이루어내는데 70년 걸렸어요. 그게 1940년대에 만든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계속 높여와서 지금 이 정도 만든 겁니다. 백신은 원래 이런 겁니다. 이번에 옥스퍼드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시작했다.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에 중지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한 사람한테서 나타났거든요. 한 사람만 부작용을 보여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병을 낫게 하려고 맞은 건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면은 절대로 그런 백신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도 높여야 되지만 안전성 담보가 되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른 좋은 백신이 2개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행동 백신, 또 하나는 생태 백신인데요. 행동 백신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참 너무나 성실하게 잘 해주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백신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백신이 생태 백신입니다. 천산갑 안 건드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거 괜히 건드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자연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생태 백신은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실 겁니다. 자연 보호라는 말로 여러분이 평생 들으셨어요. 저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이비드 애튼버로 그 양반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맨날 자연을 보호하라고 떠들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제인 구달 박사님, 세계 80개국 이상을 다니시면서 1년에 300일 이상을 자연 보호해야 된다 부르짖으셨어요. 아무도 안 듣다가 이번에 이렇게 호되게 당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그냥 생태 백신이라고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백신은 모두가 같이 맞아야 효율이 있는 거거든요. 한 사회에서 일부만 맞아봐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애튼버로나 제인 구달만 자연 보호하지 말고요. 우리 78억 세계인이 모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심성으로 접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자연은 자연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조심스럽게 자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오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행동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이 생태 백신이에요. 그 백신을 이제 자연 보호하자고 부르짖는 그런 환경 운동가 내지는 학자들만 할 게 아니라
78억 세계 인구 모두가 다 행동 백신을 접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삶을 영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까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다 그러고 저 겁먹으라고 막 이렇게 윽박 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드린 겁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게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터득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의 저 억만장자들은요, 이번에 일이 터지니까 요트 타고 바다로 도망가더라고요. 무인도를 통째로 사갖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 보나마나 이게 한 일주일 열흘이면 끝날 줄 알고 갔겠죠. 그죠? 뭐 빤해요. 근데 나가서 한참 기다려도 이거 안 끝나. 아무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청소도 해야 되고. 저 요즘 우리나라 저 낚시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이던데 그 낚시가 재미로 해야 재밌는 거지. 저거 잡아서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을 이 허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그러면 억만장자가 그거 투덜투덜 하면서 아마 낚시했을 거예요. 그 한 마리 겨우 잡으면 그 지가 뭐 비늘 이런 거 해봤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어이 청소하는 사람 들어와. 저 요리사 들어와. 배달. 다 망한 거죠. 뭘 배웠냐. 그동안 다른 이슈에서는요.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 가진 자들은 그리고 사회 상류층들은 우리만 잘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린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왜 싱가포르는 방역 잘 하다가 마지막에 외국인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뒀다가 거기서 폭발을 또 해버리는 바람에 망한 겁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뭐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그러면서 무지하게 써먹었어요.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얘기 다 써먹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건성으로 써먹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개념입니다. 아무도 뒤떨어지게 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린가? 왜 일도 안 하는 놈까지 다 끌고 가야 되나?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굴러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뭐 금년 말 내년 초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뭐 그보다 조금 늦게라도 만들어지면 아마도 뭐 저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맞으려고 또 막 돈 내고 뭐 이런 짓 할 거고요. 부자 나라가 백신 또 몽땅 사들여 가지고 지네들 먼저 맞으려고 그러겠지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운 교훈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에 먼저 제공해야 돼요.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해야 되고요. 또한 사회 내에서는 취약계층부터 맞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의료진 뭐 이런 분들부터 먼저 맞기 시작해야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이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시작한 정부인데 어쩌면 이런 사태를 예견이나 한 것처럼 포용국가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구나 하는 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예, 혼자 못 가는 사회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모두 포용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